예전부터 세계 각지에는 그리스의 판크라티온과 동남아의 무에타이를 비롯해 다양한 무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무술은 아마 중국의 무술일 겁니다. 먼 옛날 중국에서는 여러 숨은 고수들이 자기만의 무술을 구사하면서 무림을 누볐습니다. 비록 역사의 전면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무공을 연마하고 서로 혈투를 벌였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림에는 여러 문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크게 정파와 사파로 나뉘었습니다. 대체로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았던 정파는 예절과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악에 맞섰습니다. 대표적인 정파로는 수장격인 소림사, 그리고 도가 계열의 문파인 무당파와 화산파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지들만 모인 문파인 개방과 여자들로만 구성된 아미파가 대표적인 정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파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집단을 일반적으로 사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규율이나 윤리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을 사용하는 등 온갖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모두가 혐오하는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각 문파를 대표하는 고수들이 모여서 어느 문파가 가장 강한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이 무술 대회는 최종 승자만 남을 때까지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에 참여한 모두가 각 문파의 자존심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치열한 혈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가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하더라도 대개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고수를 물리친 한 인물이 무림의 제1인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손오공이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모두 허구입니다. 무협지에 등장하는 여러 문파 또한 소림사를 제외하고는 소설에 가깝습니다. 무협지 세계관 대부분은 사조 영웅문과 의천도룡기를 쓴 김용이라는 작가가 정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양의 톨킨이라 불립니다. 김용이 쓴 무협지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무술하면 무협지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무술의 역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술의 역사에 대한 자료와 서적도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리프레시 킥복싱의 김경동 관장님을 만나 무술의 역사에 대해 듣게 됐고 관장님의 소개로 만난 최영민 실장님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특히 최영민 실장님이 진행한 쇼 불량 헬스에서 다룬 내용이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들을 통해 다양한 무술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공수도와 유도, 태권도, 그리고 주짓수와 UFC의 창설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는 무술 전문가가 아니며 영상 내용 대부분을 최영민 실장님의 지식에 의존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무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무술의 실제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야기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협지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중국에서는 오랜 세월에 거쳐 여러 문파가 생겨났습니다. 중국 무술의 특징은 전쟁과 살상보다는 심신을 수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성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지만 심미적이고 철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의 무술은 흔히 북파 무술과 남파 무술로 나뉘는데 양자강을 경계로 양자강 북쪽의 무술을 북파 무술, 그리고 남쪽의 무술을 남파 무술이라 부릅니다. 북파 무술과 남파 무술은 다른 나라 무술로 보일 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남권 북태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남쪽은 주먹을 많이 사용하고 북쪽에는 발로 차는 기술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북쪽 무술은 일반적으로 동작이 크고 경쾌한 반면에 남쪽 무술은 동작이 작고 무게중심이 낮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북파 무술로는 팔괘장과 태극권이 있고 남파 무술을 대표하는 무술로는 홍가권과 체리불권, 그리고 영춘권이 있습니다. 북파 무술인 팔괘장과 태극권은 특유의 느릿느릿하고 흐느적거리는 움직임으로 알려졌지만 원래 실전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남파 무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영춘권입니다. 이는 연문이라는 영화 덕분인데 연문은 또 이소룡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영춘권은 특이하게도 엄영춘이라는 여자가 창시한 무술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장군이 엄영춘에게 청혼했는데 엄영춘이 거절하자 장군은 자신과 싸워서 이기며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무척이나 싫었던 엄영춘은 짧은 시간에 영춘권을 창시해 장군을 박살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느 것이 정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처음에 영춘권은 큰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후 앞에서도 언급한 연문 덕분에 본격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연문은 어렸을 때 허약한 몸을 단련하기 위해 영춘권을 배웠다고 합니다. 연문은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고향을 떠나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춘권을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물론 연문 본인은 영화에서 보여준 것만큼 대단한 무술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소룡을 통해 영춘권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이후 이소룡이 창시하게 되는 절권도는 영춘권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실전용에 가깝고 영춘권뿐 아니라 최리불권과 홍과권에서 쓰는 기술까지 모두 섞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파무술의 주류는 영춘권이라기보다는 홍과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춘권은 수업료가 비싸서 초기에는 부잣집 자제들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홍과권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실전에서도 유용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홍과권은 또 혁명투사들이 연마하는 무술로 명성이 높아서 중국에서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홍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청나라 말기에 활약한 황비용이 있습니다. 황비용은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명성만큼이나 특별한 무용담이 없어서 과대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난파무술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중국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나아가 세계 무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난파무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무술로는 일본의 가라테가 있습니다. 가라테는 공수도라고도 불리지만 여기서는 그냥 가라테라 부르겠습니다. 가라테는 유도와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무술로 가라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을 뿐 정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이야기가 가장 정설에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 옛날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는 류큐 왕국이 있었습니다. 류큐는 일본과는 다른 나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과의 조공 무역으로 문명을 꽃피우던 왕국이었습니다. 힘이 약했던 류큐 왕국은 1609년 일본의 사스마번의 공격을 받아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청나라와의 교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무역으로 생긴 이윤 대부분을 사스마번이 수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약 100년이 흐른 1756년 청나라가 보낸 사신이 류큐에 도착했습니다. 사신과 함께 그를 보호하는 호위무사 한 명이 따라왔는데 그의 이름이 공상군이었습니다. 그 공상군은 류큐 사람들에게 조합술이라는 무술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상군은 류큐와 가까운 복권성이나 광동성에서 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공상군이 전파했다고 알려진 조합술도 난파무술의 일종이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류큐 무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무술은 가라테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라테가 생겨난 유력한 가설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대표한 무술인 가라테가 중국 무술에 영향을 받았다는 가설은 지금까지도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라테가 오키나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토착 무술이라는 설도 있지만 어떻게든 중국의 무술이 가라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라테는 원래 당수라고 불렸는데 이는 중국, 당나라 무술이라는 뜻입니다. 사스마번의 속국으로 전락한 오키나와는 이후 300년 동안이나 일본에 의해 수탈을 당했습니다. 무술을 수련하다가 걸리면 사형이었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숨어서 가라테를 연마해야 했습니다. 무기를 소유하는 것도 불법이어서 가라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라테는 누구나 단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가라테는 지역별로 다른 유파로 발전해 슈리대, 나아대, 그리고 도마리대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가라테는 이후에 세계적인 무술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라테를 보급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후나코시 기친을 들 수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1868년 후나코시 기친이 조사나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라테를 익혔던 이유도 그의 몸이 허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수련 끝에 가라테 고수로 거듭난 그는 이 오키나와 전역을 돌면서 가라테 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성을 얻은 후나코시 기치는 일본 본토에까지 초청돼 가라테를 시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가라테는 일본인들에게 생소한 무술이었습니다. 물론 일본 본토에는 유술이라는 무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유술은 무사들이 전장에서 싸우기 위해 발달한 무술로 무기가 없을 때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관절을 꺾는 기술이었습니다. 반면에 갑옷을 때리는 건 비효율적이어서 타격 기술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본인들이 봤을 때 타격 기술이 많았던 가라테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나코시 기치네 시연은 대성공이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연을 마친 후나코시 기치는 다시 오키나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그가 계속 일본에 남아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는 바로 유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노 지고로였습니다. 가노 지고로는 유도를 창시했을 뿐 아니라 도복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었습니다. 실력에 따라 다른 색의 띠가 주어지는 승급제를 처음 만든 것도 가노 지고로였습니다. 가노 지고로가 도입한 도복과 승급 시스템은 이후 세계 여러 무술과 도장에까지 퍼졌습니다. 얼마 후 가라테에서도 도복과 다른 색의 띠를 착용한 걸 보면 이때 후나코시 기친도 가노 지고로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노 지고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60년에 태어난 가노 지고로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사람 치고도 체격이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왕따를 당했는데 이 때문에 작은 체격으로도 더 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유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유술을 가르치는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종류의 유술을 배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전장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려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인 유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유술은 오늘말로 하면 그래플링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17세기 기록을 보면 유술의 유파가 무려 179개나 됐다고 합니다. 유술을 일본말로 하면 주짓수라고 하는데 주짓수는 오늘날 최강의 무술로 평가받는 주짓수의 어원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레이시 가문을 다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노 지고로는 계속해서 유술을 연마했고 1879년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그의 앞에서 유술을 시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가노 지고로는 자기가 배운 복잡 다양한 유술 중에서 유용한 것만을 취합해 자기만의 기술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 새로운 무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었고 인격 수양을 표방하는 무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도의 탄생이었습니다. 1882년 가노 지고로는 최초로 유도 도장을 만들고는 도장 이름을 강도관이라 지었습니다. 이 당시 가노 지고로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강도관은 가노 지고로의 사업 능력과 관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승급제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강도관의 수련생들은 꾸준히 늘어나서 짧은 시간에 관원의 수가 1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가노 지고로의 신체 능력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강도관에는 강도관 4대 천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노 지고로의 제자였지만 기량에서는 오히려 스승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사이고 시노라는 제자가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도관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88년 강도관 유도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전국 유술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강도관은 여러 유술 유파 중에서도 맹주 역할을 하고 있던 도츠가 양심류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도츠가 양심류는 최강의 유술 유파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이 질 거라고 예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강도관 4대 천왕 중 한 명이었던 사이고 시로가 야마 아라시라는 기술 하나로 양심류의 모든 고수들을 차례차례 격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 이후로 강도관 유도는 그야말로 일본 무도계의 주류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이고 시로는 키가 153cm 정도로 일본인 중에서도 단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노 지고로는 사이고 시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보다 강한 인간을 지금껏 본 일이 없다. 이따금 다른 유파의 고수들이 강도관을 찾아와 결투를 신청했었는데 그때마다 사이고 시로의 옷깃도 못 잡아보고 날아가서 땅바닥에 처박혔다고 합니다. 사이고 시로는 또 행패를 부리던 이스트레이크라는 영국 사람을 길바닥에서 한판 업어치기로 졸도시켰는데 이 일이 신문에 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이고 시로의 활약으로 강도관 유도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유도의 창시자 가노 지고로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가노 지고로의 후원을 받아 일본에 정착하는 후나코시 기치는 일본 본토에서 가라테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가라테는 그때까지 중국색이 물씬 느껴지는 당수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중국풍의 이름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후나코시 기치는 당수도에서 공수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수를 일본말로 하면 가라테입니다. 후나코시 기치는 또 중국풍의 동작 이름까지 모두 일본풍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후나코시는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가라테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라테를 보급했습니다.
가라테는 점차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후나코시 기친의 가라테는 송도관 가라테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오키나와 입장에서 봤을 때 후나코시 기친은 오키나와의 혼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였던 것이었습니다. 후나코시 기친의 송도관 가라테가 가라테의 주류가 되자 이를 시기한 오키나와의 여러 고수들이 그에게 도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송도관 가라테는 실전용이라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수련하기 위한 무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파가 도전해오면 질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오키나와에서 올라온 모토부 초기라는 사람이 후나코시 기친을 찾아와 결투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토부 초기는 오키나와의 왕족 출신으로 가라테 고수였습니다. 그도 후나코시 기친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에 와 가라테 도장을 열었지만 가르치는 데 소질이 없어서였는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실력도 훨씬 미치라 생각한 후나코시 기친이 유명세를 얻자 이를 시기한 모토부 초기가 그에게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모토부 초기가 송도관 도장에 찾아오자 후나코시 기친은 도전에 응했습니다. 첫 번째 시합에서는 모토부 초기가 간단히 승리했습니다. 후나코시 기친의 손목을 꺾어서 그를 땅바닥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후나코시 기친은 재빨리 일어나 재시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토부 초이가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시합에서도 땅바닥에 내팽겨진 후에야 후나코시 기친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후나코시 기친은 모토부 초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굴욕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송도관 가라테는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조선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이 송도관 가라테를 배웠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도장을 내면서 만들어낸 것이 태권도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이들은 초기 태권도의 기술이 가라테와 비슷하며 태권도가 꽤 오랫동안 가라테 이전 이름인 당수라고 불렸던 걸 지적합니다. 태권도 원로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태권도가 태경과 고대 무술인 수박에서 유래된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 홈페이지에는 태권도의 역사에 대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권도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복잡한 문화 저변의 양상이 얽혀있다. 현대 태권도의 형성 과정은 가깝게는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의 중국 무술과 오키나와의 공수도가 도입되었고 한국의 전통 무예의 태견이 결부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태권도는 한국 무예 문화의 풍토나 배경에서 외래 무예를 수용하여 토착화된 주요 사례이다. 다시 말해 가라테가 태권도에 영향을 준 건 인정하지만 그 뿌리는 태견 같은 한국의 전통 무술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후나코시 기친 이야기로 돌아가면 후나코시 기친과 송도관의 도전장을 내니는 모토부 초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또 다른 고수인 미야기 초준이 일본에 상륙한 것이었습니다. 후나코시 기친의 송도관 가라테가 오키나와 북부에서 연마하던 슈리데를 기반으로 했다며 미야기 초준의 가라테는 오키나와 수도에서 연마하던 무술인 나하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중국 남부로 무술 여행을 다녀온 미야기 초준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미한 강유류를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강유류는 중국 무술의 색채가 강하다고 합니다. 미야기 초준은 후나코시 기친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으로 와 가라테를 보급했습니다. 이때 후나코시 기친이 게이오 대학에 정착한 반면에 미야기 초준은 라이벌 격인 와세다 대학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고전처럼 게이오 대학의 송도관과 와세다 대학의 강유류가 한번 시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야기 초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시합이었습니다. 인지도에서 송도관에 뒤처졌기 때문에 후발주자였던 강유류의 입지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합에서 승리한다면 강유류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시합을 앞둔 미야기 초준은 당연히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우연히 학교 트랙을 뛰고 있던 다부진 체격의 학생을 보게 됩니다. 호기심을 느낀 미야기 초준은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복싱을 하던 조선 출신의 유학생 조영주였습니다. 당시 와세대 대학 체육학부에는 조선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조영주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영주를 눈여겨본 미야기 초준은 결국 조영주를 설득해 강유류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영주는 송도관을 상대로 한 시합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때 거의 혼자 힘으로 송도관 선수들을 다 때려 눕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송도관뿐 아니라 강유류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시합에서 패한 송도관은 진짜 치고박는 건 무도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더욱 실전보다는
심신수련 위주의 훈련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에 강유리는 실전을 위한 훈련에 집중하게 됩니다. 얼마 후 조용준은 함께 복싱을 하던 조선인 후배 한 명을 미야기 초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바로 극진 가라테의 창시자인 최배달이었습니다.